11번 들어가 보죠. 갑과 을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공유는 또 뭐 계속 강의해드렸기 때문에 잘 정리했으라고 보고요. 옳은 것 고르라고 그랬어요. 1번, 갑의 지분에 관해서 제3자 명의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졌다. 자, 지분에 대해서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이건 공유물 보존행위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지분이니까 갑만 맞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을은 맞수 청구할 수 없다. 2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단독명의로 행했다. 자, 등기가 나오죠. 자, 어쨌든 공유해서 등기 얘기 나오면 이 등기는 잘못된 등기라는 거죠. 문제는 전부 말소할 수 있느냐, 일부만 말소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아예 할 수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지금 그렇다면 누구 명의의 등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지를 봐야 돼요. 쭉 보니까 갑의 단독 명의라고 그랬죠. 그러면 갑이란 사람은 지금 제3자가 아니라 공유자 중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유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의 단독 명의로 했으니까 저 등기는 역시 잘못됐어요. 잘못됐지만 전부 잘못된 건 아니고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니까, 그럼 을은 역시 갑의 요 등기를 전부 말소해달라 하지 못하고 갑의 지분을 제외한 자기 지분 범위에서만 말소 등기 청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아, 그래서 2번이 옳은 얘기가 되겠네요. 정답이 됩니다. 자, 3번은 병이 X토지를 불법 점유. 자, 이제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병이 그랬으니까 제3자죠. 그럼 불법 점유고, 그럼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자,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부당이득 반환 얘기가 나오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전부 청구할 수는 없고요.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좀 잘 아시죠? 이제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역시 틀렸고. 4번, 만일에 2분의 1 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에 건물을 축조하고 살고 있다. 자, 그럼 2분의 1 지분권자는 소수 지분권자죠. 과반수가 아니죠. 그럼 이것도 부당한 거니까, 불법이니까 을은 갑에게 그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못한다, 틀렸고. 5번,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 그랬으니까 이제 과반수 지분권자죠.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자, 사용, 점유, 사용, 이것들은 전부 다 관리니까 관리행위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을은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죠. 이건 적법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공유를 보셨고, 12번 지상권 들어가 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네요. 자,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물권이니까 당연하고요. 자,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이런 걸 담보지상권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채권 변제됐으면 저당권 소멸과 함께 지상권도 소멸하겠죠. 자, 3번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위해서 설정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 맞죠? 여기에 만약에 수목이 들어갔다면 틀린 얘기가 되겠죠. 수목 소유 쪽으로는 구분지상권, 지하나 공중을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2번 법원이 결정한 치료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법정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얘기죠. 일단 기본적으로 2년분 이상 치료를 연체했으면 토지 소유자인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법정상권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치료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당사자 협의회에서 결정하거나 청구해서 법원이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즉 법원이든 뭐든 치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2년 이상 치료를 안 냈다고 해서 그걸 연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법원이 결정을 했죠. 그랬으니까 이제 치료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이제 2년분 이상 지체했으면 당연히 소멸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5번 지상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 지상물을 현존할 경우 지상권 설정자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지상권의 갱신 청구 또는 지상물 매청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틀렸죠. 5번 얘기네요. 자, 지상권 존속기간이 끝났을 때 그 위에 지상물이 있으면은 선택이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갱신 청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지상권 설정자가 거절을 했을 때, 원하지 않을 때 매수 청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놈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린 얘기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13번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1번 법정지상권자는 그랬으니까 이미 지상권을 취득했다는 거죠. 그 지상권을 등기해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놈 틀렸죠.
자, 어쨌든 이제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으니까 이 지상권도 물건이고요. 그럼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등기를 하든 안 하든 물건 가지고 있으니까 제3자에게 다 대항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등기하여야 그랬으니까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법정 지상권이니까 이미 지상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나머지 뭐 전부 다. 자, 2번의 포인트는 나대지 나왔으니까 성립할 수 없다. 빨리빨리 좀 체크를 하면서 들어갈게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자, 당사자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자, 그렇지 않아도 법정 지상권 가지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제 지상권이 아닌 임대차로 토지를 사용하겠다는 얘기니까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고요. 치료 얘기는. 그 다음에 5번. 동일인 소유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해서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그럼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줘야 되는데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했으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성립되질 않죠. 1번이 되겠고 이제 14번 들어갑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쉬운 얘기죠. 자, 2번이 되겠네요.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역권은 요역지의 종된 권리죠. 그래서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할 수는 없다. 그래서 2번이 되겠고 뭐 나머지는 큰 문제 없으니까. 자, 15번. 타인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해서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금 뭐 가불병은 안 나왔지만 조금 복잡하게 들어왔죠. 천천히 읽어보시면 남의 땅에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이 얘가 이제 주어예요. 건물을 축조했다니까 남의 땅에 건물 졌다는 거죠. 그리면서 해볼까요? 자, 남의 땅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해서 얘가 여기다가 건물을 축조했대요. 자, 그럼 당연히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자 을이 되겠죠. 또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건물의 전세권을 또 설정해 줬네. 자, 을이 이제 요 건물은 자기 거니까 자, 여기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겠고요. 자, 병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줬으니 자, 이제 이 사람은 건물 소유자면서 토지에 대해서는 지상권자면서 또 전세권에 대해서는 설정자가 되는 거죠. 복잡하게 삽니다, 지금 이 사람. 이쪽에 이제 전세권자가 되는 거고. 자, 이런 상태예요, 지금. 땅주인은 가만히 있고, 옳은 것 그랬어요. 전세기간 중 건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자, 이건 뭐 이거 구조 안 잡히더라도 전세기간 중에 건물 소유권이 이전됐다 하더라도 건물의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자, 그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전세금 반환 채무는 설정자가 아니라 그 건물의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겠죠. 전세권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게 틀렸고. 2번 전세권 법정갱신된 경우, 자,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니까 법정갱신될 수 있죠. 그 존속기간은 전 전세권의 약정기간과 동일한 게 아니라 정함이 없는 걸로 보고 있죠. 사실 이 구조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은 전세권의 기본적인 이론이니까 다 지금 틀린 걸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3번은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된 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됐을 때, 자, 전부 경매는 안 돼. 전부 우선 변제는 돼. 뒤에 보시면 전부, 자, 경매 안 되는 데 있다 그러니까 틀렸죠. 자, 4번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요 놈이 정답이겠죠.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요 전세권 설정자, 즉 건물 소유자는 자기 땅에 지금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의 땅에 지상권을 취득해서 건물 가지고 이 건물에 전세권을 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상권은 건물 소유를 위해서 있는 거고, 그럼 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효력은 지상권에도 미치니까 이런 구조라면 항상 이 지상권은 지상권 가지고 있는 을만의 지상권이 아니라 자, 병도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을이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상권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소멸시킬 수 없고요. 이걸 소멸시키려면 이해관계가 있는 병의 동의를 받아서 소멸시켜라. 그래서 4번이 옳은 얘기가 돼요. 자, 5번은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이 차례로 설정됐다. 그럼 이 전세권이 지금 가운데 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장난친다고 그랬죠. 이런 구조라면.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여기에 눈이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경매 신청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 이제 경매 절차에서 용의권이 소멸되냐 안 되냐는 기준이 요거죠, 요거. 최선순위 저당권.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전세권은 좀 최선순위 1순위 저당권보다 후에 들어왔으니까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들어갔다 하더라도 소멸돼야 되죠.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다 틀렸죠. 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6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제 유치권. 자, 1번은 건축자재 매도, 매매, 건도매. 자, 이거 행사할 수가 없다. 오케이, 맞았고. 2번 유치권 성립 배제하는 특약, 유효, 맞았고요. 유치권자는 유치물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요 놈이 틀린 걸로 정답이 되겠죠. 자,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는, 자, 함부로 그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 담보 제공할 수가 없죠. 다만 이제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또 승낙이 없더라도 여기처럼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이 없더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4번은 뭐 많이 잘 아시는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랑 간접 점유는 할 수는 없죠. 물상대위 인정되지 않고요. 물, 우선 변제, 물권 결정권, 물상대위, 조금 더 들어가면 추구표까지 인정되지 않는 것들. 자, 17번 들어갑니다.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쭉 읽어보시면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유치권 물어보고 있죠. 당연히 점유가 성립요건이면서 존속요건이죠. 계속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자, 포인트가 여기 나왔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라는 것은 압류가 들어왔다는 얘기고 압류 후라는 얘기죠.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한테 그 건물을 점유를 이전했대요. 그 얘기는 결국 이 채권은 압류, 경매 등기 전에 이미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채권자가 점유를 취득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유치권은 성립이 되죠. 다만 문제는 이 유치권은, 이 공사등급 채권자는 유치권은 취득을 하는데 압류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았기 때문에 이 유치권은 압류 후에 발생된 유치권이죠. 그래서 취득은 할 수 있는데 이 유치권 가지고 그 경매 절차에 경락인 매수인한테는 대항을 못하게 되죠. 자, 강의 잘 들으신 분들은 그 유치권 가지고서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대항할 수 있는데, 자, 이제 그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가 없는가, 기준 시점도 역시 마찬가지, 뭐 압류 항상 기준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는 뭐 대항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옳은 얘기입니다. 자, 3번 건물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자, 아까도 보셨죠. 건보매 보증금 피담 채권 될 수 없고, 맞았고요. 자, 4번 우선 변제권. 아까 보셨죠. 우물물 없죠. 안 되고. 결국 5번이라는 얘기인데 여기도 이제 그 얘기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어요. 이제 그럼 이 유치권은 경매 등기 전에, 즉 압류 전에 취득한 유치권이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저당권 어쩌고 이런 얘기 하시면 또 안 돼. 이 유치권이 대항할 수 있냐 없냐는 기준점이 압류 시점이 압류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그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고, 압류 후에 취득한 것은 대항할 수 없고, 그렇게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살짝 이제 약을 발라놓은 거죠. 자, 선순위 저당권이 경매 실행돼 어쩌고 저쩌고 다 아플 건 없습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전에 유치권 취득했으면, 자, 매수인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로 나와야죠. 없다. 5번이 틀렸죠. 기준 정확히 잡고 푸시면 돼요. 그 배우신 대로 그래 푸시면 되라고. 배우셨다가도 혼자 풀다 보면 막 불안해서 이것도 생각하시고 저것도 생각하시고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 18번 저당권.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그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가 이루어진 때에도 그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 자, 이거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정신없는 것 같지만 잘 보시면 이것도 이제 보셨던 판례인데 여기 포인트가 여기죠. 피담보 채권 소멸. 그럼 채권이 소멸됐으면 당연히 저당권도 소멸된 거죠. 근데 저당권은 실질적으로 저당권은 없는데 지금 등기는 남아있다는 거죠. 저당권 등기는.
그러면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당권이 계속 있는 건 아니죠. 이미 소멸됐죠. 그러니까 이 등기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빈 껍데기. 저당권이 없는 빈 껍데기 등기라는 거죠. 근데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뭐 채권의 전부 명령 받아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고요.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대요. 이걸 토대로 해서 저당권 이전 등기가 뭐 A라는 사람한테 그 백날 그러면 이전 등기 해봐야 저당권 이전이라는 효력이 발생될 일이 없죠. 이미 저당권은 소멸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1번이 옳은 얘기가 되겠네요. 자, 2번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자, 맨 마지막 일괄 경매, 함께 경매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인데 자, 할 수 있죠. 근데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뭐 중간에 자꾸 뭔가를 끼어들어가요. 그게 아니라 결국 마지막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함께 경매, 이게 일괄 경매라는 얘기인데 그럼 일괄 경매는 토지 저당권 설정된 후에 건물이 축조가 되고 그 건물을 경매 당시에 설정자가 건물도 소유하고 있으면 되죠. 그 설정자가 건물도 소유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경매 같이 들어갈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에까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건 아니죠. 자, 3번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 농작물 계속 나오죠. 부합물 아니죠. 미치지 않죠. 자, 4번 물상보증인이 저당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그럴 사람은 누구? 제3취득자들이죠. 물상보증은 안 되죠. 즉 그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 취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는 거죠. 또 5번도 그런 거죠.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이 매각된 경우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모든 저당권이 다 소멸된다고요. 누가 경매 쳤냐를 보지 마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다 틀렸고 1번이 되겠네요. 자, 19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저당권자 물권적 조건 중에 반환 청구 할 수 없죠. 맞았고 2번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 담보를 하지 못하죠. 저당권은 채권의 종된 권리로 부정성 때문에. 자, 3번 원본 반환이 2년간 지치된 경우 채무자가 갚을 때는 항상 전부를 변제해야죠. 그래서 3번은 맞았고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토지 지상권자가 통상용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도 저당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자, 지금 보니까 이 토지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해서 취득을 했고 그러면 저당권자는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수익권이 없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도 갑이라는 사람은 자, 병이라는 사람한테 이 토지 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저당권이 설정된 뭐 건물도 빌려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지상권자가 이 토지를 지상권에 기해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 이 지상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 되고요. 자, 이건 물상대위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 얘기인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따라서 협의 취득된 경우 자, 이것은 협의 취득이니까 매매계약이나 마찬가지고 보상금이란 단어는 쓰지만 이건 매매대금과 비슷하게 보니까 물상대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 4번이 됩니다. 자, 20번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 틀린 것 그랬네요. 자, 마지막이네요. 이제 물권법 마지막. 자, 지금까지 20문제인데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많이들 맞췄냐 그걸 여쭤보긴 그렇고 어쨌든 정리가 되시면 돼요. 자,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는데 1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할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언제 확정된다? 매각되고 완납한때 맞았고. 자, 2번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 채굴의 한도 내라면 전액 담보가 되겠죠. 채권 채굴의 범위 내에서 담보가 되는 거니까. 3번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당연히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 법률행위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4번 피담보채권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이게 틀렸네요. 확정되기 전에는 변경도 할 수 있고 서로 이 계약을 해제나 해지해서 끝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 없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렸죠. 자, 5번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정된 피담보채권에게 채권 채굴액을 초과합니다.
자, 근데 뒤에 이제 주의하실 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제 어설프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거에 이제 속아 넘어가는데 자, 지금 채권 최고액을 초과해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할 때 누가 변제하냐에 따라서 전액을 변제하든지 최고액까지만 변제해도 된다. 이 구별점이 나오는데 최고액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3취득자나 물상부증인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누가 지금 채권 최고액 변제해서 말소하려고 그러냐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랬어요. 그럼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도 아니고 물상부증인도 아니니까 이렇게 변제해가지고 말소해달라 청구할 수는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돼요. 근데 여기에 만일에 후순위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됐다면 자, 이 사람들은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틀린 점이 되겠지만 여기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됩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회차 물권법 전체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일 공부하시면서 힘들 때입니다. 지금이 이제 6월달 어느 정도 공부는 하셨는데 좀 자신이 있어서 뭐 문제를 풀어보는데 잘 풀리지 않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때 고민을 많이 하시고 말 그대로 중대한 결심들도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중대 결심은 우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합격하겠다는 결심 그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뭐 포기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런 과정이에요. 모든 일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걸 잘 슬기롭게 극복하시면 전부 다 모두 다 올해 10월 31일 다 시험 보시고 나서 다 합격을 하실 겁니다. 자, 건강 챙기시고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면서 꼭 합격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